처음에 이제 3,500불이라는 그 고점을 계속 건드리기만 하고 뚫지는 못하고 있었거든요. 올해 4월부터. 근데 그거를 돌파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8월에 있었던 잭슨홀 미팅 때 이제 9월부터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확실시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금리 인하되면 이거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 위험도 커지는데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더 높아지고 근데도 금리 인하되면은 이건 금밖에 대안자산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동안 억눌렸던 수요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3,500불을 돌파하게 됐는데 근데 이런 돌파가 있어도 사실은 인플레이션 위험이 또 다시 위협이 된다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금리 인하가 뭐 앞으로는 또 계속 뭐 파월이 말이 하도 바뀌니까 그런 게 생각보다 우리 기대처럼 많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한 3,700불 부근까지 갔다가 다시 3,600불로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트럼프가 이제 기가 막히게 아직도 계속 관세라던가 그런 문제들을 들먹이면서 이제 다른 나라들을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이 이런 이 금 가격에 대한 그런 상승세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보면 2011년 8월 5일에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아, 맞아요. 네. 네, 처음 강등되는 거다 보니까 미국의 신뢰가 떨어진다. 그러면 어떡하냐 막 사람들 불안해서 금을 막 샀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금 가격이 살짝 올랐는데 근데 사실 이게 며칠 안 가고 다시 쭉 떨어졌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야, 그 미국은 조금 실수할지도 몰라. 미국은 조금 흔들릴지도 몰라. 그래도 달러는 아니야. 약간 이렇게 달러와 미국을 좀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보는 경향이 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트럼프가 연준을 또 이렇게 협박하는 일도 많이 나타나고 연준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제 좀 화폐를 마음대로 이렇게 막 발행하는 그런 무자비한 화폐 발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거 어쩌면 미국과 달러가 독립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커져서 요즘에는 트럼프의 역할, 트럼프의 행동들이 금 가격에 그대로 고스란히 이렇게 반영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그 세계 금 협회에 따르면은 1970년대 이후에 이 9월이 이 평균적으로 금 수익률이 가장 좋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금값에 계절성이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이거? 맞아요. 이것도 제가 제 책에서 예전에 밝힌 바가 있는데 금의 가을 효과라는 논문이 있어요. 유독 9월, 10월, 11월 이때 이 가을 시즌에 금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통계적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좀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들은 딱 두 가지 정도로 축약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부분의 경제위기가 9월쯤에 왔다는 거예요. 뭐 블랙 먼데이라던가 아니면 대공황,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만 살짝 좀 다른 시점이었는데 대부분의 경제위기들이 다 9월에서 11월 이 사이에 오다 보니까 이 시기쯤 되면 사람들이 좀 불안한 거죠. 그래서 위험자산에 있던 돈들이 안전자산으로 옮겨가면서 이런 시즈널리티가 나타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금의 수요 측면을 바라보면 좋은데 금을 가장 많이 사는 국가가 중국과 인도거든요. 네네. 근데 중국과 인도에 이제 뭐 결혼 시즌이라던가 아니면 축제 기간이 또 이 가을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실물 금에 대한 수요가 이 가을 때 쭉 올라가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공급은 어쨌든 정해져 있잖아요. 공급을 막 갑자기 가을에만 2배로 늘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급은 정해져 있는데 수요만 쭉 올라가니까 이때 이제 금 가격이 튀었던 역사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제 9월, 10월, 11월 지금 시즌이 어떻게 보면 금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통계적 그리고 확률적 이런 유리함을 갖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금값이 워낙 좋다 보니까 사상 최고가를 다시 경신하다 보니까 뭐 슬슬 올해 초에 있었던 그 금치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 있던데 현업에 계시니까 잘 아실 것 같아요. 어때요? 와, 근데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아니, 물론 뭐 올해 초에 잠깐 봤으니까 한번 봤으니까 네. 그래도 이제 조금은 익숙해지긴 했는데 이게 제가 금 투자만 벌써 한 6년 7년 정도 됐고 그다음에 금 유튜버도 한 5년 동안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많이 소통도 하고 그러니까 현업에 계신 사람들이랑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아무리 금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옛날에는 금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막 팔러 왔어요. 그러니까 뉴스에 금 가격이 뭐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그제서야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나 생각해보니까 장롱에 뭐
뭐 옛날에 받았던 돌반지들이 있는데 그거 팔러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거의 한 5, 6년 동안 계속 반복됐었어요. 그럼 제가 금 투자한 것만 5, 6년이지 그 이전에는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생각할 때 그게 정확히 언젠진 모르겠는데 한 2024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금 가격이 막 사상 최고치를 뚫었다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 사람들이 오히려 금을 안 내놔요. 그리고 팔려는 사람들만 더 많이 생기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게 금을 팔러 오는 사람들이 점점 준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금을 사고 싶은 사람만 많고 파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우리나라에서 금을 구하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네, 웃돈도 정말 많이 줘야만 금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본다면 이 시장에 금이 싹 다 사라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실물이 아예 사라졌어요. 네. 그래서 뭐 KLX 금시장 이런 데서도 거래를 할 때도 확실히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고 거기서도 물량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KLX 금시장도 실물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 이제 매일매일 시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한 6%에서 10% 정도까지 프리미엄이 붙었고 사실 이 추세로 가면 제가 볼 때는 올해 2월에 있었던 것처럼 김치 프리미엄이 20%까지도 치솟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예요. 시장 분위기는. 근데 이렇게 단기간에 과열이 되면은 또 이렇게 조정이 나올 가능성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둬야 되잖아요. 지난번에도 나오셔가지고 이 단기간에 좀 금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도 금을 사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좀 가급적 좀 싸게 살 만한 그 시장 조정기를 활용해서 그런 구간이 또 나타날 수도 있을까요? 일단 이 정도로 과열이 나타나면 한번 조정이 오긴 오더라고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단기를 예측하는 건 되게 어렵지만 그래도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 정도의 과열 그리고 이 과열을 볼 수 있는 되게 좋은 지표 중에 하나가 RSI거든요. 네, 기술적 지표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보조 지표 중에 그 RSI라고 하는 상대 강도 지수를 이용하면 좋은데 이 주식에서도 많이 쓰지만 많이 쓰죠. 금은 이게 변동성이 주식에 비해서는 많이 낮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과열권에 가는 일이 되게 적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RSI가 70 이상으로 올라간 시점들을 이렇게 다 표시해 보면 그 금이 단기 고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RSI로 확인하고 오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지금 RSI가 70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아주 높은 확률로 단기적으로 조정이 오긴 올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조정이 오는 시기를 기다려볼 수도 있고 만약에 조정이 오는 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지금 사고 싶다거나 아니면 조정이 오더라도 프리미엄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KRX나 아니면 실물보다는 제가 잘 원래 추천 안 하는데 지금은 그나마 금 선물 ETF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금 선물은 아무래도 롤오버 비용이 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손해긴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그렇게 금 선물 ETF를 가지고 있어야 이게 지금 뭐 프리미엄 6% 10% 주고 사면 나중에 한 3-4달 지나서 만약에 프리미엄이 정상화됐다. 그러면 금 가격이 안 변해도 6%에서 10%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냥 금 선물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프리미엄이 정상화되면 매도하고 이제 뭐 KRX나 실물로 넘어가면 되니까 좀 그렇게 이용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제 계절성에 따라서 9월을 뭐 가을 효과라고 해서 그렇게 금 가격이 좋은 구간도 있는데 좀 상대적으로 약세를 띠는 구간도 있나요? 그러면? 보통 9월에서 11월까지 되게 이렇게 많이 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 좀 많이 떨어져요. 아, 그렇구나. 네, 겨울쯤 되면은 이게 연말이 끼다 보니까 연말에 주식 시장도 약간 침체를 띠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돈을 다 많이 쓰셔서 그런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연말쯤 되면은 확실히 금에 대해서도 수요가 많이 떨어지고 축제 기간도 이미 그 가을 때 다 지나가고 이제 겨울에는 딱히 축제가 없어요. 그래서 실물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땐 12월에서 1월 정도가 그 확률적으로 금 가격이 약간 조정이 올 수도 있는 시기긴 하니까 이때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근데 저는 결국에는 금을 우리가 장기로 투자할 거라서 막 단기적인 가격 흐름을 예측하고 투자하기보다는 그냥 좀 비싸다 생각하면은 이렇게 선물 ETF 같은 거를 사서 이렇게 해지하는 방법 그런 식으로라도 일단 지금은 그냥 금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시기인가 아닌가 싶어요. 약간 주식이랑 반대긴 하네요. 왜냐하면 뭐 크리스마스 효과라고 뭐 한다든지 연말 효과라고 해서 좀 겨울의 강세를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약간 반대 그런 경향이 좀 있네요. 아무래도 생각해보니까 주식과 금이 반대로 가는 성격이 있어서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도 좀 작용을 한다. 네. 아무튼 못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신 그 RSI 지표 70 이상 되면은 조정 가능성 플러스 겨울엔 좀 역사적으로 좀 계절성 관점에서 약세를 띨 경향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잘 보시면서 좀 매수 타이밍을 잡으셨으면 좋겠고
금 같은 경우는 제 자산 배분에 늘 들어가 있고요. 아. 전 참고로 제 채널에서 한 2019년부터 계속 금 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 예, 참고로 그래서 조금 제가 이제 뿌듯합니다. 예, 그 얘기를 계속해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금은 주식과 반대로 가는 자산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 거의 무조건 넣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식이 폭락할 때 네. 금이 구제해 주는 경우가 한 8, 90%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그게 있고 그리고 금이 좀 오르는 이유는 사실 그 법정 화폐에 대한 신뢰를 사람들이 점점 잃기 때문에 그런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미국 그 통화량을 한번 보면은 이게 2008년 전에는 연 6% 정도로 성장을 했어요. 그게 이제 사실 그것도 엄청 건강한 거는 아닌데 그래서 그 정도는 봐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경제 성장률이 그러니까 세계 경제 성장률이 3%라고 치고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2, 3%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통화량이 6% 늘어나는 거는 크게 이상한 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2008년 후부터는 그 연 증가율이 12%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근원 화폐 그러니까 M1이라고 봐야죠. 네네. 그게 12%씩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마도 그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 법정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대부분 정부들은 우리 인플레이션은 1%, 2%, 3%다 건강하다라고 하는데 그거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아. 그 왜냐면은 저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최근 15년 동안에 그 CPI가 한 2% 정도 성장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가격이 그 2%면은 거의 30년에 더블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쓰는 뭐 이런 물값 같은 게 그 1995년 대비 2배 올랐다. 딱 아닌 것 같은데 더 오른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네. 더 오른 게 훨씬 많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직접 계산을 해봤어요. 이제 그 제가 자체적으로 CPI 지표를 만들어봤거든요. 집에서 GPT 돌려가지고. 근데 거기서 근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네. 집값 같은 것도 반영을 좀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집값 반영 안 하니까. 집값 같은 거 반영 좀 했고 대부분 국가가 안 해요. 왜냐면 그러면 통계가 너무 불리하게 나오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그런 거 제가 30% 넣었고 그리고 뭐 교육비 이런 거 좀 비중 좀 늘렸고 해보니까 그러니까 제 계산으로는 한국의 30년 정도 CPI가 한 6% 정도 나왔어요. 5% 연평균이요? 6% 그 정도. 연평균. 그것도 사실 제가 생각보다는 적었는데. 네. 근데 왜냐면 예를 들면 교통비라든지 차값이라든지 네. 저기 뭐 핸드폰 가격 이런 거는 거의 안 올랐거든요. 아. 예, 그거는 이제 통신의 발달 이런 것 때문에. 네, 예.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라든지 애들 교육비라든지 김밥 이런 거. 예. 김밥 중요하죠. 예. 뭐 그런 거 그냥 체감상은 한 최소 3배에서 5배 오른 것 같아요. 30년 동안. 그러니까 뭐 아이스크림 가격도 저희 네. 어렸을 때는 제 기억에는 50원, 100원에 먹었거든요. 저 얼마죠? 지금 뭐 1,000원 넘잖아요. 그럼 10배 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3배, 5배 정도. 그다음에 막 그런 네. 커피, 뭐 캔커피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편의점에서 파는 커피 같은 근데 경우에도 수박 커피는 별로 안 올랐어요. 그거는 그런 건 안 이제, 올랐죠. 네네. 네, 그런 건 안 예. 올랐는데 그런 공산품 맞나 이게 아무튼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특히나 네, 그게 식품 가격. 저도 한번 리서치를 해봤는데 네. 그게 특정 품목들이 꽤 많이 올랐고 고기값이라든지 김밥가 올랐고 근데 예를 들면 먹는 것 중에서 몇 개 안 오른 것도 꽤 있고요. 커피값 같은 거 거의 안 올랐고 그래서 이제 밸런스가 해가지고 저는 사실 10% 정도를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5에서 6% 정도인 것 같았어요. 차값도 많이 안 올랐어요. 예를 들면은 의외로. 그러니까 예전에 대학가에서 그냥 네. 근처에 있는 식당 가서 먹으면은 제 기억에 이제 뭐 제육 이런 게 3,000원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뭐 다 10,000원 넘으니까 20년 대학가에 가면 전인데. 그래도 8, 9천원 먹지 않을까요, 대충?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도 2배 이상 오른 거잖아요. 2배 이상 오르죠. 그래도. 네. 그 한 20년 안에. 그죠? 20년 안에. 네, 근데 20년에 2배면 3.5%거든요. 예. 그래서 20년 2배면은 그게 생각보다 엄청 오른 건 아니에요. 3.5%니까. 예. 근데 아무튼 간에 정부에서 발표하는 CPI보다 그거보다 훨씬 높죠, 당연히. 높다. 예. 그래서 자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거보다는 일단 통화량이 늘기 때문에 그 통화량은 어딘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딘가라는 거는 주식이 되었든 부동산이 되었든 채권이 되었든 금이 되었든 은이 되었든 코인이 되었든 뭐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우리는 이게 어디로 갈지 언제 갈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자산 배분을 추천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딘가는 가는데 그 어딘가를 다 사놓고 선점을 해놓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지금 통화량이 연 12%라고 는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 수익은 우리가 낼 수 있어요. 그냥 다 선점을 해버리면은. 왜냐하면 통화량이 느는 만큼 자산 가격이 증가하기 때문에. 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아니요, 그거 네. 시작도 안 했죠. 사실.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보통 그러니까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 한 번 오면은 네. 보통 한 10년 정도는 가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가격이 오른 후에 한 10년 정도 지나야지 공급량이 늘어나요. 그때부터 이제 막 자원 개발하고 막 채굴하고 하니까 그 시차가 있는 거군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뭐 연중 같은 경우는 야 내일 돈 찍자 하면은 10조, 100조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금은 그게 안 되거든요.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격이 오르면 그때부터 준비하진 않죠. 한번 진짜 오르나 지켜보자. 이거 데드캣 바우스 아니야? 진짜 오르는 것 같다. 야 투자자 모아 하면서 이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돈을 확보하면은 정말 어떤 이상한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파야 되는 건데 그럼 거기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해요. 금강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 근처에서. 그러면 와 하고 막 지랄하고 환경 같이 돼가지고 죽어라 하고 이제
그 그냥 정보 와가지고 하고 이렇게. 네. 왜냐하면 이제는 그 5,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금을 캐기 때문에 그냥 쉽게 캘 수 있는 금은 다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금을 어렵게 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어렵게 캘 수 있는 금이 이상한 나라에 많아요. 그 정부도 이상하고 사람들도 이상하고 다 이상한 국가들에. 네. 기후도 이상하고.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지금까지는 보통 가격이 오른 후에 한 10년 후에 대규모 그 이제 공급들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거보다 더 오래 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금을 캐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2019년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네. 지금 한 5, 6년 되긴 했는데 이게 그쵸. 더 길어질 네. 수 있다. 10년까지 보면 한 2030년까지 가야 되는데 그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2030년까지는 그 금은이 계속 오른다라는 거에는 그 그냥 기정사실로 저는 보고 있고, 그렇죠. 그 금 공급이 새로 나오는 게 더 늦어지면은 좀 더 오래 갈 수도 있죠. 네. 저는 사실 그리고 이제 금이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고 은이 이더리움 비슷하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금 같은 경우는 네네. 사실 한 95%가 투자용이에요. 재밌는 것도 뭐냐 하면은 금을 가장 많이 사는 주체가 중앙은행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법정화폐를 찍어내는 놈들인데 지들이 찍어내는 화폐를 못 믿기 때문에 금을 사들이고 있는 아주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또 있거든요. 이제 걔네들은 당연히 금융 역사를 잘 알기 때문에 이게 그 금융 역사라는 게 늘 경화라는 거, 하드 머니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게 법정화폐로 넘어가는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법정화폐가 유지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법정화폐라는 거는 많이 찍어내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 유혹을 견딜 수 있는 정부는 지금까지 역사상 아무도 없었거든요. 지금 미국도 그걸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 필연적으로 망하는데, 그럼 사람들이 법정화폐에 대한 신용을 잃기 때문에 다시 경화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경화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사실은 금과 비트코인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금이 지금 강대국들이 다 고르게 나눠가지고 있어요. 네. 보면은 이제 미국이 한 20몇 % 가지고 있고, 유럽이 그거보다 살짝 좀 더 많고요. 유럽 전체 연합을 하면은.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도 금이 꽤 많거든요. 최근 중국이 엄청 사고 있죠. 중국이 네.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어요. 미국차 금을. 떨면서. 네, 그래서 어피셜은 지금 중국이 랭킹 3인가 뭐 그런데 그거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피셜 보유량보다 네. 최소 두세 배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거의 미국과 비슷한 금을 지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사실. 근데 그게 사실 나중에 법정화폐가 무너질 때 되게 좋은 게, 그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1945년에는 미국이 그냥 딴 나라를 찍어 누르면서 야 우리가 금이 다 갖고 있으니까 금본 위주로 하자 이것들아 했고, 미국이 셌기 때문에 다 찍소리도 없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미래 화폐는 미국이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거거든요. 왜냐면 미국이 그렇게 세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때 야 우리 금본 위주로 합시다라고 하면은 찬성할 나라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유럽, 미국, 러시아, 중국이 꽤 많은 금을 거의 동등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콜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강대국이 오케이 하면은 다 하는 거죠, 사실. 예.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돈이 100톤밖에 금이 100톤밖에 없고, 그러니까 유럽 잡나라들보다도 적다라는 것이 굉장히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예. 정말 무슨 뭐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이런 데보다도 적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금이.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다시 금본이 돌아간다고 하면은 한국 완전 손가락 빠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을 좀 샀으면 참 좋겠는데 2011년, 12년에 딱 한번 100톤을 사 놓으신 다음에 그 후에는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미국 채만 사들이고 있죠. 네. 개탄할 일입니다. 이게 길게 보면은 역사는 좀 반복이 되고 무조건 반복이 되죠. 네. 아까 말씀하신 언제든지 이 1945년 때 근본이 이제 돌아갈 수 있다. 그럴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 그렇게 봐야겠네요, 진짜. 일단 그 법정화폐라는 게 지속 가능한 모델은 확실히 아니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이 스테이블 코인 요걸로 한 10년, 20년 또는 조금 더 이상 연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언젠간 이게 망하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다시 경화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금인가 비트코인인가 또는 둘 다인가 그거 차이인데, 사실 지금 경화의 노릇을 할 수 있는 게 그 두 개밖에 없어요. 둘 중에 뭐가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 갑자기 궁금하긴 한데. 사실 이게 두 개가 다 장단점이 이제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제 둘 중에 뭐가 될지는 모르겠고 그냥 반반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금이라는 게 또 치명적인 약점이 몇 개가 있는데 그거를 네네. 비트코인이 많이 보완을 해줬죠. 이제 금의 치명적인 약점은 쪼개가지고 실제로 무역이나 이제 보내는데 어디 그 결제를 하는데 쓰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어렵죠. 문제가 네. 있죠. 네. 야 그러면은 금을 거기 그 덩어리를 어디다가 금고에 놓고 그거를 담보로 뭔가 종이 쪽지를 발행하면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화폐의 근원이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보통 이제 사람이 금덩어리를 한 개 가지고 있으면은 그 화폐도 한 개를 발행해야 되는데 이게 10개를 발행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누가 설마 저 금을 진짜 달라고 하겠어? 근데 막 사람들이 오면은 10개를 가진 사람들이 와요. 근데 금이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늘 누군가 그 장난질을 해가지고 결국 요 시스템이 망했거든요. 이게. 근데 그래서 이제 금이 그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실제로 보낼 수가 있죠. 사람한테. 그래서 이제 부채를 결제를 할 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브라질에서 뭐 사온다고 하면은 그
금을 실제로 그 사람한테 줄 수는 없거든요. 그게. 그러면 이제 금을 담보로 하는 화폐를 줘야 되는 건데 근데 비트코인은 실제로 제가 보낼 수 있죠 그 사람한테. 그러면 우리는 부채가 없고 그게 해소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아주 훌륭한 게 있고 국경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하나 있고요. 근데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적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조금 전에 보시면 단점이기도 하지만 장점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건 사라지지 않거든요. 왜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인터넷이 망가진다든지 전력이 제대로 안 통한다든지 해킹을 당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문제가 있는데 물론 금도 누가 훔쳐갈 수는 있지만 그게 비트코인 해킹하는 것보다 그래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금고가 집에 있으면은 모르겠다. 네, 네. 예. 그리고 금은 몇천 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인류의 잠재 무의식에 이제 금은 돈이다 이렇게 이제 인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비트코인은 그게 아직 아니니까.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리가 되네요. 사실 또 이게 하나의 자산에 너무 또 오리엔티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강대국들이 이 금이랑 비트코인이랑 두 개 다 가져가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또. 네, 둘 다 뚜렷한 장단점이 있거든요, 확실히. 근데 그 비트코인은 단점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저라면 두 개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길게 협상을 하겠죠. 이제 강대국들이 결국 옛날에 미국이 찍어 눌렀거든요. 이렇게 하라고. 근데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딴 애들도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걸 이제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겠죠. 이제 근본이자 우리나라 너무 불리한데 니네 비트코인 있잖아. 그냥 그럼 우리 둘 적절히 섞어서 하자. 오케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게. 네. 근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둘 다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해가 우리가 뭐 없어. 정치인이면은 예.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아무튼 뭐 그런 목소리를 낼 텐데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부라도 안 하니까 우리라도 그런 식으로 좀 기민하게 움직여서 금이랑 뭐 비트코인 이런 자산을 좀 배분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렇죠. 어차피 이거 말해봤자 정치인이 이해도 못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해도 못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사놓고서 그러니까 우리의 자산을 지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뭐 기대하지 마세요. IQ도 낮고 금융도 모르고 경제도 뭔지 모르는 사람들인데 뭘 기대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렇죠.